경비복 차림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 세탁소 앞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지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그 순간 서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나리가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인의 등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은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왼손 약지에 금빛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손수건을 꺼냈어요. 말없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지, 왜 경비복을 입고 있었는지, 왜 무릎을 꿇었는지, 시험하려던 건 내 쪽이었소. 그 한마디와 함께 이 이야기는 1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병두는 1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아내의 흔적부터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믿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독하고 이어서 보세요. 병원 지하 창고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병두 62살,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서울 시내에 병원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었어요. 그날 창고에서 오래된 박스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머플러 하나가 나왔어요. 아내 것이었습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됐어요. 병두는 잠깐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봉투를 펼쳤어요. 머플러를 집어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묶으려다 손이 멈췄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열었어요. 머플러를 꺼내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코트 주머니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누가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차남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30살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재단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취직한 녀석이었어요. 고집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민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6이고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미혼모예요. 밥상 위로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병두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아들이 세탁소 미혼모랑 결혼이 말이 되는 소리냐?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시면 되잖습니까? 그 눈을 봤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두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상견례 같은 자리 말고
그 여자가 모르게 진짜 사람됨을 봐야 하니까 민준이 일어서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병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코트 주머니 안에서 머플러가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비서 박상우가 낡은 경비복 한 벌을 들고 왔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흥신소에 맡기시면 안 됩니까? 병두가 경비복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종이 한 장이 사람 마음을 알아오더냐. 박상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외부 용역업체 임시 배치 서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박상우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첫날 아침 병두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경비복 때 묻은 모자, 두꺼운 뿔테 안경.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왼손 약지의 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빼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빼지 않은 거였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반지가 안 보였어요.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경비실 옆 1층 상가 끝에 작은 세탁소가 보였어요.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유리 안쪽에 색종이로 만든 꽃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흰 앞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 머리를 높이 묶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아, 26. 이 여자였어요. 병두는 고개를 숙이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오후였어요.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분홍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양갈래 머리가 좌우로 출렁거렸습니다. 서아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나리야, 뛰지 마. 또 넘어져. 아이가 멈추더니 경비실 쪽을 봤습니다. 병두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조그맣게, 느리게. 병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경비실 창문에 무언가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막대기 인물 옆에 삐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리가. 그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병두는 한참 그 그림을 바라봤어요. 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왔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병두는 순찰 일지를 펼쳐두고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뛰는 소리였습니다. 서하였어요. 비닐 우비 2개를 들고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한 개를 창문 너머로 건넸어요. 아저씨, 순찰 나가셔야 하잖아요. 이거 입고 나가세요. 병두가 사양하려 했습니다.
서아가 이미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두는 그 우비를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낡고 얇은 우비였습니다. 서아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게 하나뿐이었을 텐데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세탁소 문 앞에서 경비복 상의를 들고 있었어요. 병두가 가까이 가니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걸어두신 거 봤어요. 솔기가 뜯어져 있던데 제가 꿰맸어요. 상의를 받아들었습니다. 뜯어진 부분이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어요. 실밥 하나 없이. 병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탈리아 원단 맞춤 양복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경비복 수선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목이 메웠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서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민준 씨만 망해요. 병두는 경비실 안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유정이었어요. 민혁의 전 아내.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단 주변을 맴도는 여자였습니다. 서아를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애 딸린 미혼모가 무슨 수로 그 집 며느리가 되겠어요. 분수를 알아야지. 서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잠시 후 유정이 나갔습니다. 서아는 개어놓은 세탁물을 다시 처음부터 접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울지도 않았고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유정이 그 여자 배경을 알아봤다는데요. 남자가 여럿이었다고 빚도 있다고 하던데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충돌했어요. 비 오는 날 우비를 건네던 서아. 남자가 여럿이었다는 서아.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런데 병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세탁소까지 찾아가 한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다만 아직은 더 봐야 했어요.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리가 세탁소 앞 계단에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가 12자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병두가 지나가려는데 나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 병두가 멈췄습니다. 나리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어요. 이거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막대기 인물 2개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큰 건 옆에 아저씨, 작은 건 옆에 나리. 하트가 잔뜩 그려져 있었어요.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요. 병두는 그 말을 한동안 삼켰어요. 이 아이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벌도 모르고 위장도 모르고 그냥 매일 여기 있는 아저씨가 좋은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갑 안에서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병두는 경비실 안에서 지켜봤어요. 서아가 남은 세탁 봉지 2개를 나눠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옆 건물 경비실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줬어요. 허리가 굽은 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건너편 우체통 앞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한테 건넸어요. 단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가다 마주치는 분들이었어요. 병두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남은 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병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부러 던진 말이었어요. 아가씨, 혼자 애 키우면 힘들겠소. 돈 많은 남편 들이면 편하겠소. 미끼였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가 번쩍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아가 병두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예상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무서워요. 돈이 있으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좋아서 주는 건지 뭔가를 원해서 주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남자는 뭐가 좋은 거요? 민준 씨요. 서아 얼굴에 뭔가가 번졌어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이 여자는 내 아들을 가진 것 없는 회사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재단도 재산도 몰랐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했어요. 병두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2째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서두르다 당뇨약을 빼먹었습니다. 혈압약도요. 경비실에 출근해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경비실 의자 모서리를 잡았지만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서하였어요.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봤던 거였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병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 통 더 했습니다. 편의점 최분이한테요. 분이 씨, 나 서아야. 날이 좀 봐줄 수 있어? 오늘 늦을 것 같아. 구급대원이 왔어요. 혈당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가까운 내과에서 포도당 주사 맞으시면 됩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가씨 됐어. 혼자 못 일어나시면서 무슨 혼자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사 바늘이 팔뚝에 꽂혔습니다. 서아가 접수를 마치고 왔어요. 손에 영수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치료비는 제가 냈어요.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바늘이 당겼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5만 원이에요. 병두가 아는 세계에서 5만 원은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하루 순이익이었어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서서 일해야 남는 돈. 돌려드리겠소. 됐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서아가 안 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병원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어요. 나리는 최분인의 편의점에 맡겨두고 이 여자한테 병두는 그냥 남이었어요. 그 남의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병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척했습니다. 서아가 수액줄을 확인하더니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장갑이 한쪽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느라 오른손 장갑만 벗겨진 거였어요. 왼손엔 아직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주 조심스럽게 왼쪽 장갑을 벗겼어요.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도 없고 갈라진 데도 없었어요. 경비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지에 금빛 반지가 빛났어요. 서아가 숨을 멈췄습니다. 병두가 눈을 떴어요. 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의 눈과 마주쳤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끼워준 반지였으니까. 서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저씨도 혼자셨구나.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약지에 다시 끼워줬어요. 빠지지 않게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양손으로 병두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소중한 분이셨나 봐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13년이었어요. 그 13년 동안 병두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반지를 끼워주는데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천장을 봤어요. 한 줄기가 두 줄기가 됐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던 그 순간 병두가 중얼거린 말이 있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서아는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14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이틀을 쉬었어요. 박상우가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비복을 입으려는데 어젯밤 서아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혼자셨구나. 그 말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나리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엄마가 아저씨 걱정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병두가 대답하려는데 서아가 따라 나왔어요.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많이 괜찮으세요? 들어와서 뭐라도 드세요. 세탁소 한켠에 작은 간이 의자를 내줬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병두는 차를 받아들면서 세탁소 안을 봤어요. 벽에 그림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나리가 그린 거였어요. 팔이 4개 달린 여자 그림. 한 손에 다리미, 한 손에 세탁 바구니, 한 손에 지갑, 한 손에 나리. 위에 삐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슈퍼맨. 그리고 그 옆에 막대기 인물 하나가 서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 없지만 괜찮아. 7살 맞춤법이었습니다. 병두는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괜찮지 않으면서
엄마가 힘들까봐 괜찮다고 쓴 거였을 겁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최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경비원분 같지가 않아. 최분이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뭐가 무서워? 서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 무섭진 않은데. 물어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안 오시면 차를 못 드실 것 같아서. 병두는 경비실 안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에 못이 하나 박혔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차 한 잔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박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야, 네, 회장님 내일 끝내야겠다. 박상호가 안경을 밀어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경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검은 캐시미어 정장이 있었어요. 병두는 잠깐 두 벌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권력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꺼냈어요.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서아가 보였습니다. 병두는 문을 열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차 말고 좀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간이 의자를 꺼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병두가 천천히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꺼내 썼어요. 세탁소가 선명해졌습니다. 서아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나는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강병두요. 민준이 아버지요. 서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앞치마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시험했소. 병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면 안 됐어요. 내가 한 일이니까. 우리 아들 재산 때문에 다가온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거짓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 거요. 서아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병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62살 이사장이 26 세탁소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시험에서 진 사람은 나요. 당신은 거짓골 경비원한테도 재단 이사장한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부끄러운 건 내 쪽이요. 미안하오. 서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은 잘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병두가 웃었습니다. 눈물 위에 웃음이 겹쳤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두는 집으로 돌아와 두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준이한테 먼저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집에 와라. 한남동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아도 불렀어요.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서아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서아 씨 왜 여기에? 민준아 앉아라. 병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경비복 입은 것, 16일 동안 단지에 다닌 것,
서아를 시험한 것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민준이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다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서아 씨한테 그게 무슨 짓입니까? 병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준이가 병두를 봤어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다른 게 있었어요. 놀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걸 30살 평생 처음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병두가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옳았다. 민준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가 조용히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끼시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감싸는 거였어요. 이 여자는 끝까지 그랬습니다. 일주일 뒤 민혁이를 만나게 했어요. 한남동 집이었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왔어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였습니다. 민혁이가 서아를 봤어요. 경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유정한테 한 번 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아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라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훈이 아버지로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유를 캐지 않았고 재산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었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민혁이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어요. 서아 씨, 동생 잘 부탁합니다. 병두는 구석에서 그걸 봤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뒤로 박상호를 통해 유정이 흘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남자관계 거짓, 빚 없음, 전부 유정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민준이가 결혼하면 재단 내 자기 입지가 좁아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유정을 불렀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빨간 립스틱. 아버님, 그 호칭은 쓰지 마라. 유정 얼굴에서 색이 빠졌어요. 시훈이 면접은 보장하마. 우리 손자니까. 유정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굳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면 그것도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라. 유정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명품 백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4년 동안 이 집안에 걸쳐 놓았던 발이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장소를 정할 때였습니다. 박상호가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3곳을 후보로 올렸어요. 그런데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세탁소 앞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 상가 앞에 테이블을 놓았어요. 세탁소 유리창에 흰 천이 걸렸습니다. 꽃은 들꽃으로 꽂았어요.
하객은 단지 주민들이었습니다. 최분희, 경비실 할아버지, 2, 3층 아주머니들, 재단 임원은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 결혼식은 이 단지의 결혼식이었으니까 민준이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서아가 흰면 원피스를 입었어요.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깨끗한 면 소재였습니다. 들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았어요. 나리는 노란 원피스에 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에 작은 꽃이 꽂혀 있었어요. 병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번 연설한 사람인데 손이 떨렸어요. 이 며느리는 거짓골의 경비원에게 매일 차를 줬습니다. 최분희가 코를 풀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아들아. 민준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그리고 서아를 봤어요. 서아 씨, 못난 시아버지 참아줘서 고맙다.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단지 끝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 나리가 민준이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응. 민준이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도 아주머니들 목소리도 전부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나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어깨가 떨렸어요. 나리가 고개를 돌려 병두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예요. 앞니 빠진 웃음이 환하게 터졌어요. 진짜 할아버지. 16일 전 이 아이가 경비실 유리에 붙여준 그림 속 할아버지가 오늘 진짜가 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병두는 참지 않았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파트 단지에 갔어요. 세탁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아가 없애려 했어요. 병두가 말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족 시작이다. 간판도 그대로였어요. 주말에 가끔 열면 단지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전처럼 마감 때 남은 걸 나눠줬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리가 병두 옆에 앉아 있었어요. 10살이 됐습니다. 단발을 했어요. 앞니는 새로 났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이 되는 건 엄마를 닮았습니다. 병두가 왼손을 내려다 봤어요. 결혼 반지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에서 뺐어요.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리한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아내가 쓰던 거야. 나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어요. 반짝반짝이다. 그래, 반짝반짝이야. 서아가 세탁소 안에서 나왔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병두가 잔을 받았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처음 세탁소에서 받았던 그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낡은 세탁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골의 경비원에게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